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을 막아달라고 낸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단 다음 주 이후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공식 야당에 제안을 했는데요. 여당의 조건부 요구에 또 야당도 또 조건부로 맞서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민주당은요. 새로운 당원 조항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좀 꺼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할지 여부가 사실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 내놓았던 윤리위의 이례적인 성명문이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 삼척동자가 읽어도 그거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 예.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이 뭐 대체적인 관측이었고요. 예상대로 된 거고요. 뭐 다음에 상황 변화를 봐서 뭐 하든지 그렇게 할 걸로 예상했던 대로 어저께 위원장이 정답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양희 위원장. 그런데요. 이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로마 시대 검투사 다룬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저격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이런 강경 발언들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뭐 당 내에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행위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정말로요? 비대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다음 차기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제일 큰 이슈가 되어 있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팩트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이 문제는 정확하게 팩트를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이걸 폭로한 사람이 우리 당이나 우리 당원이 아닙니다. 가세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를 한 것이거든요. 작년 11월이었죠?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폭로를 했고 이 문제를 또 고발을 한 사람들은 가세현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이거든요. 즉 저희 당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나 누구가 폭로를 하거나 고발한 일이 없는 즉 이준석 개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이제 물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몸집을 키우고 이슈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력적 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금 제기한 지 이제 2주째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쯤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법원에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당내에 있는 많은 그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헌 96조에 비대위가 출범하는 3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당 대표 거리인데 이건 아니라고 결론이 났고요. 거리는 아니니까. 두 번째가 비대위의 권한 상실이고요. 세 번째가 기타 비상 상황인데 애초에 기타 비상 상황에 이미 해당한다. 6개월 징계는 이렇게 봤던 것이고 혹시 몰라서 이하 두 번째에 있는 비대위 권한 상실 이걸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당헌도 개정을 했고 뭐 저기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권을 가진 게 상임정국위인데 상임정국위에서 이미 비상 상황이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운 요건은 다 갖춰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어제죠. 이준석 전 대표가 YTN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2개월 직무정지 받은 거에 대해서 바로 가처분 신청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8일 만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바로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처분이라는 건 정말로 재판부 마음입니다. 제가 법조를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은 대개 정치적 사건으로 가처분을 갈 경우 대개 가처분은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그 법적인 분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 사건의 경우는 이게 당사자들이 많고요. 당원들이 다 관련이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크잖아요. 아주 광범위한 효력,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나옵니다. 그렇군요. 아주 이른 시간에. 그래서 되게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에도 보면은 한 일주일을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그냥 아니면 어떤 때는 신문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 법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 고민하는 채 하는 건지 숙고하는 채 하는 건지 예. 뭐 이걸 이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정치적 사건은 바로바로 또 권리관계가 다음 해가지고 빨리빨리 또 진행이 되면 지금 이렇게 보면 벌써 비대위 했죠. 비대위 임명장 다 주어서 지금 비대위 회의가 굴러가고 있죠. 뭐 이러면은 이 권리관계가 많이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서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특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오래 시간을 끌고 있고 이번 주는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라는 지금 얘기를 슬슬 흘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후라고 이렇게 이 표현했어요. 장기화되는 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요 목소리 좀 거칠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비유하면서 로마 황제 그리고 좀 비겁한 로마 황제 이렇게 약간 비유를 했고요. 오늘 또 이 탄원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 법원에 낸 탄원서 저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에 사법부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또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투사 황제, 비겁한 황제에 비유했고 또 절대자에 비유했고 신군부에 비유를 했어요. 이 탄원서가 공개가 되는데 또 이준석 대표는 이 탄원서를 국민의힘에서 공개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누가 입수를 해서 공개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문제이고요. 예. 말이 자꾸 거칠어진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커뮤니티에서 관심도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우리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모두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바뀐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걸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 또는 당 지도부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죠. 내년 1월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징계가 내년 1월에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물었더니 11월쯤에 이제 앞서 글래디에이터에 비유하면서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 되면 또 새로운 무언가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 같죠? 지금 현재 이 대표의 피로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언론들도 매일 지금 이 대표의 입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뭐 하나 내일은 뭐 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 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총체적인 리더십입니다. 개고기부터 시작해서 나도 국민도 속았다랄지 녹슨 수도꼭지랄지 또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대인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검투사에서 나약한 황제까지 나오고 본인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신군부라는 것까지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는 듯 마는 듯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오고 있는데 저는 레드라인을 안 넘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레드라인을 넘는 명백한 것은요.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부인을 겨냥하거나 윤핵관을 겨냥해서 인사와 관련된 얘기 또는 캠프 시절에 아주 깊숙이 숨겨놨던 내밀한 얘기가 흘러나오면 이것은 레드라인을 명백하게 넘은 거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무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윤리위랄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고 널널하게 특사나 댕기는 것을 누군가가 윤핵관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어저께 이 얘기가 MBN 그 대담회 프로에서 나왔는데 본인이 윤핵관은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야 될 필요도 없다고 딱 부인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 못했는데 대표에서 물러나면 징계 수사 정리해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얘기가 어저께 나왔고 거기서 그걸 얘기한 밀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말을 흐리면서 네. 윤핵관은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누구 아니면 정말로 윤 대통령하고 친밀한 밀사 내지는 뭐 이런 직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만약에 이 밀사가 윤 대통령이 보낸 게 맞다 그러면 내가 경찰 수사도 알아서 마사지 해줄게. 당 윤리위도 내가 알아서 마사지 해줄게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멘트가 사실이라면 예. 이건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이건 레드라인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과연 누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제안 사실이 또 실제로 사실이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지금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필요하다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자 여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행포입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세 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에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는 문제, 그리고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문제. 여야 모두 특별감찰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님. 이게 조건이라기보다는요. 예. 민주당이 우선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 번도 특별감찰관 얘기도 꺼내지 않고 임명하지 않았던 네. 거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갑자기 하자는 건데 우리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자고 하는데 왜 하자고 하느냐? 법대로 하자 이거거든요. 법대로 하려면 빠진 게 또 북한인권재단이 있거든요. 예. 북한인권재단은 법이 이미 통과된 지 오래됐는데 5년 내에 임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 둘 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조건으로 연계시켰다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를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네. 저희 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렇군요. 신경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석수 감찰관 파동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하여튼 문정부도 그렇고 제가 문정부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인권재단하고 연계가 됐고 이게 공수처하고 또 연계가 돼 있었어요. 예. 공수처 하느라고 이걸 미처 못했다 그러는데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지금 윤 정부나 윤 정권에게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지금의 그 대통령 부인의 행태를 우리가 몇 달 동안 지금 봤잖아요. 예.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 한 5달 정도 우리가 본 걸로는 이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윤 정부에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예. 문정부 때 그렇게 했으니까 뭐 안 됐다는데 문정부 때 했던 거 자꾸 핑계 대지 말고 문정부 때 특별감찰관이 없었죠. 문정부 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 파동을 보면서 야 이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게 얼마나 엄숙하고 엄정한 자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다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정부도 뭔가 이거에 대한 깨림직함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수처 문제랄지 북한인권재단의 문제하고 이게 연계가 됐는데 이것은 성격적으로 연계할 사안이 아닙니다. 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정부 때도 안 그랬지 않느냐라는 핑계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예. 특별감찰관 하고요. 북한인권재단, 국가교육위원회 이건 또 이거대로 하고요. 그래서 분리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저희가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대통령께서 대선 중에도 특별감찰관을 꼭 네. 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안 하겠다고 도망가거나 또는 전 정부에서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오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장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최강욱 민주당 의원 어제 법사위에서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잠깐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근데 이게 법사위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개인적인 악연을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법사위가 열리기만 하면 예. 이런 모습이 생겼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여야가 다 잘못했다고 보고요. 네. 한동훈 장관도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준석 피로감이 있듯이 한동훈 피로감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어제 법사위에서 한 장관은 너무 심했어요. 물론 최강욱 의원이 좀 공격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장관이 저러는 건 저는 참 생소하고요. 처음 보는 장면이 너무 한동훈 장관 많았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군에 올라 있어서요. 사실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애초에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한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건의 지금 기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10월 구형도 받은 상황이고요. 세 건이나 본인이 피의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라고 하는 법무부와 검찰청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배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윤리상 맞지 않는 것이죠. 다른 상임위로 배속을 시켰어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입니다. 자, 이게 어떤 조항인지 그리고 이것을 보는 시각, 다른 시각이 있는데요. 저희가 우상호 위원장 그리고 박용진 의원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5만에서 7만 정도의 당원 숫자로 모든 걸 결정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저희 당에 이제 이런 당원들이 계신 걸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과대하게 얘기 말씀들 하시는데 100만 명 넘는 당원들에게 투표를 시켰는데 4, 5만 명이 주도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 될까 봐 무서워요. 청원제도하고 전당원 투표로 우리가 단단한 성을 쌓고 지도부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과 고립된 성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먼저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이 뭔지 신정민 의원께서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어떤 조항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국민투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 약 110만이 조금 넘는 전당원이 있습니다. 전국의 권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뭐 1,000원 이상 정도 내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건데 100만이 좀 넘는 110 몇만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당 역사상 굉장히 많은 거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뭐 이 전당원 투표도 그렇고 다른 투표도 대개 이제 비대면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그러면 대개 카톡을 통해서 합니다. 이렇게 한번 투표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최초로 해봤던 것이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당원 당규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4.7 재보궐을 할 때 유책 후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공천을 하지 않는 그 조항을 어떻게 우리가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때 전당원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얼마 정도 참여했습니까? 몇 그 퍼센트 정도요? 당시에 뭐 20%가 좀 안 됐던 걸로 20%?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당원 당규 개정 사항으로 중앙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30% 이상 투표로 돼 있거든요. 네. 이제 동료를 하면 30%는 어떻게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헌법에 있는 국민투표를 보면은 전 국민의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16%의 당원만 찬성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투표를 하고 그 가운데 과반이니까 그렇죠. 15만 이상. 예. 그러니까 16만, 16%. 100만이라고 잡고 우리가 거칠게 얘기하면은 16만 명 정도만 찬성을 하면 당을 뭐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게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아. 네, 이렇게 가는 건 아직 이르고요. 우리가 국민투표를 뭐 우리 역사상 여러 번 해봤지만 국민투표가 부결되는 예를 본 적이 없듯이 네. 전당원 투표도 비슷한 우상호 위원장 말로는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이른바 이제 개딸 당원 숫자 이렇게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당원 숫자로 결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당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15%, 16%를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당이 만약에 거꾸로 간다고 그래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잠깐. 글쎄 뭐 초지일간 저 인천 계양에 셀프 공천할 때부터 당 대표 거쳐서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까지 목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 지키기. 이거 하나로 당이 뭐 완전히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뭐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